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윤지용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ETF 시장 동향 그리고 주요 테마에 대해서 쭉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마 좀 최근에 가장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투자자분들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ETF 아닐까 합니다. 어떤 이제 저도 이제 금융권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옆에서 좀 관찰을 하다 보면은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솔직하죠. 이 자금이 굉장히 좀 빠르게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ETF 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자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테마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ETF 시장 아직 이제 ETF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시장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동향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ETF 시장 개요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제 비유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일종의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지수라든가 혹은 특정 자산 이런 것들을 규칙에 따라서 담는 것을 ETF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좀 사전적 정의로 먼저 좀 봐주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자산이라든가 혹은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거래소 유가시장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지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규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200개 모여 이런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코스피 200. 그다음에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금융업인 기업들이 모여라고 했을 때 금융 섹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의 규칙을 정해주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은 것을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타이거 200이라는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한 ETF를 예로 좀 들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각 개별 종목 한 종목 하나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가 30%,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6%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눠져서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은 이제 대략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왜 다들 이렇게 ETF 시장 관심을 많이 가질까? 어떤 장점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분산 투자가 좀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거. 크게 이제 금액 그리고 접근성 2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금액 측면에서 우리가 코스피 100을 한국의 어떤 대표 기업들 200개를 모아놓은 코스피 100을 만약에 복제를 한다. 삼성전자 몇 주 이런 식으로 직접 담아서 하게 되면은 필요한 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타이거 200이라든가 이런 코스피 100을 추종한 ETF를 담게 되면은 45,000원 정도면은 바로 코스피 100을 다 담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가창판 시장이라든가 혹은 인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애초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ETF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개별 기업들 스터디를 해서 하나하나 다 담아야 됐지만 지금 뭐 펀드라든가 ETF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한 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중국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인도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아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이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다양성은 사실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건 바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금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펀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현금화를 하려면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ETF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식과 같은 D+1, D+3일 이 정도 결제일이면은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 대금 측면에서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대표 ETF인 SPY, S&P 500을 추종한 ETF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대략 299억 달러, 원화로는 3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 이상 자금이어도 크게 주식을 사고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다양성,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성을 좀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택권이 넓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주식이라든가 채권, 원자재, 이런 과거에도 펀드로도 많이 하던 그런 유형들 외에도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대안자산, 롱숏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기업들, 코로나19가 오면서 온라인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날 것 같으면은 온라인 기업들 매수한 것에만 그쳤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오프라인 기업들을 공매도를 치고 온라인 기업들을 매수하는 그런 형태도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전략 구사가 또 가능해진다는 거죠. 금 투자를 예를 좀 들었는데, 플러스 한 배짜리, 말 그대로 이제 금 가격이 1% 올라가면은 1% 올라가는 것 외에도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배,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강주에도 뭐 중소형주, 대형주 ETF가 나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또 레버리지가 붙죠. 사실 뭐 레버리지 자체에 대해서 뭐 투자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굉장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추천드리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단순히 종류가 많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마다 굉장히 좀 투자 성향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 편한 구간이 다릅니다. 어떤 투자자분은 2%, 3%만 하락해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5%, 10% 왔다 갔다 안 하면은 내가 뭐 투자를 좀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자분들마다 마음 편한 구간,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투자 수익률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내가 목재에 관련된 업을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목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 내지는 사람들이 커피 소비가 점점 늘어나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미국 시장이라든가 혹은 국내 시장에 ETF를 통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투자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은 좀 시간상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도 자체는 이제 2020년 초반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장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지금 2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4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ETF를 통해서 투자된 자금이 대략 8조 9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은 9,900조 원 가까운 돈이 ETF를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연금 계좌까지 ETF가 가능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ETF를 통해서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대표적인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대표적인 ETF들 보시게 되면은 QQQ, 이건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한 ETF고, 그다음에 SPY는 S&P 500, 이런 대표 지수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면 중국 전기차라든가 혹은 이제 리튬, 이런 것과 같은 테마형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금 흐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 여기는 막대기들은 미국 ETF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좀 나타낸 겁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매월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2021년 3월 달에는 대략 952억 달러, 원화로는 100조 원 가까운 돈이 한 달 동안 미국 ETF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들어온 자금들이 어디로 갔나, 이걸 좀 살펴봤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주식 시장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 계신 두 개 차트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근 1년 기준으로 미국 ETF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들어온 자금들이 대부분 주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최근에 또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올라간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 기업 중에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언급한 기업이 175개 정도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어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혹은 금리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뭔가 외면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런 주제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안내드린 내용은 금리 올라가는 거 주식시장에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좀 장기로 보시게 되면은 과거 이 네모박스로 쳐져 있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서 결코 이제 주식시장이 꺾였다라든가 그런 경우들은 잘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3년 이제 테이퍼 텐트럼 나왔을 당시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언급이 나온 초반에만 좀 시장이 흔들리고 이후에는 시장이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이 금리가 별도의 변수는 사실 별도의 변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저금리 상황에서 어떤 이 막대하게 풀려나가는 이 유동성, 여기에서 기존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떤 이제 실질적인 경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동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어떤 과거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최근에 이 금리 올라가는 구간 동안 사실 이제 성장주들이 좀 주춤했던 것들은 사실인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든가 혹은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 노란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 미국 금융주 ETF의 잔고 수량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타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0년 후반때부터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관련된 잔고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ETF를 알아야 된다, 미국 ETF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시장 상황에 있어서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ETF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동향은 테마 ETF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던 어떤 지수, S&P 500이라든가 코스피 100과 같은 지수 이후에 또다시 이제 ETF 시장이 발전한 게 이 섹터 부분이죠. 어떤 금융이라든가 자유소비자라든가 이런 기술주라든가 이런 섹터로 좀 더 이제 진화를 했고, 그 외에 나온 것들이 어떤 알파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좀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ETF 시장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종착지가 지금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 ETF 시장 내에서 테마형 ETF의 잔고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초반때까지 미국 내에서 전체 테마형 ETF의 잔고가 한 200억 달러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러던 게 2020년 초반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현재 1000억까지 증가를 했죠. 아마 언론이라든가 혹은 주변에 미국 주식 관련된 내용들 보시다 보면은 테마형 ETF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이제 테마형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뒤에 있는 차트로, 여기 보시는 차트로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양극화되고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은 미국 아마존의 주가고, 밑에 보시는 파란색 선은 이 아마존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침범당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데스 바이 아마존이라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인덱스를 다시 구성을 해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4년 그리고 2015년 때까지는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던 것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자유소비재라는 하나의 섹터만으로도 어떤 시장과 차별되는 수익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자유소비재라는 단일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가 나타나는 거죠. 뭐 때문에? 이 혁신 기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가지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명운 자체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어떤 S&P 500 전체 혹은 자유소비재 섹터 이런 것들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플랫폼 혹은 전기차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어떤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후적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금이 점점 더 몰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 투자하실 때 좀 이제 주의하실 사항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운용자산이라든가 거래량들이 좀 충분히 동반되는 그런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상품이고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상장 폐지 위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자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거래량도 많은 그런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뭐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이런 것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의하십사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주요 테마들 어떤 것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시간상 좀 빠르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테마가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 테마입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법안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서 투자자분들도 아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글로벌 인프라보다는 미국 인프라 자체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인프라의 60% 이상이 50년대, 60년대 깔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만이라든가 공항 이런 시설들 굉장히 전반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 한복판에서 뭐 교각이 풀어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실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건설만큼 사실 효과적인 산업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다들 보셔서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건설 산업만큼 어떤 고용 유발이라든가 혹은 이 유동성을 풀어내는 속도가 빠른 산업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실물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 꼭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이슈 있었던 게 예상만큼 이 규모가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 막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뭐 3조 9천억, 뭐 많게는 한 4조 이렇게까지도 봤지만 실제로는 한 1조 9천억 정도 얘기가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탄력은 좀 떨어진 상태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고 인프라 특성상 단기간에 투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투자가 나눠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간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테마는 ESG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1, 2년 얘기는 아니죠. 과거부터 정말 10년, 20년 전부터 환경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취지는 좋아. 근데 이게 돈이 돼? 라는 거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ESG는 적당하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것이 어떤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혹은 이 초거대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ESG 관련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차트는 이제 미국의 ESG 관련된 채권 규모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0년 말 7,4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거에는 이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의 어떤 ESG 관련된 이슈들을 상관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기업이 뭐 담배를 만들어서 팔든 혹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든 저 기업이 돈 잘 벌어서 이자만 잘 갚으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게 이 ESG 관련된 채권 규모가 늘어나면은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ESG 관련된 규범을 안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 돈이 안 들어오니까. 혹은 이제 주식 측면에서도 어떤 수급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SG 관련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ESG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규칙으로 하는, 인덱스로 하는 자금들, 혹은 최근에 보면은 어떤 이제 기존에 운용하던 규칙에 있어서 ESG를 덧붙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배당 기업들을 편입하는 펀드야라고 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고배당 플러스 ESG 관련된 규범들을 지키는 기업들을 담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금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ESG 스코어가 좋은 기업들은 수급이 이제 유입되게 되고, 반대로 ESG 관련된 규범들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급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채권이라든가 주식 측면에서 어떤 수급의 관점에서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컴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미국 ETF 그리고 배당 쪽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컴은 손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자라든가 배당처럼 꾸준한 수익을 들어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예금이라든가 금리,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 자체도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성장하거나 혹은 꾸준하게 수익을 주는 투자처를 찾게 되는 이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ETF를 통해서 얼마든지 월세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형화를 조금 해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손실 걱정 없이 1년에 막 10%, 20%씩 배당을 주면서 주가도 쭉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상품이라든가 ETF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ETF들을,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거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인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배당 성장형이라고 해서 배당 수익률은 좀 높진 않지만 배당금 꾸준하게 늘려나가면서 주가까지 올라갈 만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배당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현 시점에서 5%, 막 7%, 8% 이렇게 이제 고배당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형 같은 경우는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대신에 변동성,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좀 최대한 낮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좀 배당을 받는 그런 형태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배당형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 가장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시는 형태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고 소개해드린 입장에서는 이제 고배당형들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상품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고배당 드리는 기업들 대부분 이제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고 배당 성향이 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19 상황처럼 좀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좀 버티는 내구성이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배당 관련해서 어떤 자본주의가 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절차상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다양성이 있다는 거. 신속성이라는 거는 이 배당락이 나오고 배당금이 입금될 때까지 기간이 한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굉장히 좀 짧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다. 배당락 자체가 한국처럼 12월 말에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입맛에 맞게 이제 사시사철 배당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배당금 늘려오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내가 이제 월세를 만들겠다,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방법이 굉장히 좀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연간 배당 내지는 그나마 대안이 있는 게 뭐 분기 배당 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월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이제 사회 초년생 내지는 좀 유연하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공실이라든가 혹은 뭐 임대료가 밀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을 돌려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았을 때 이렇게 배당 늘려가는 미국 기업들 골라서 월간 단위 현금 흐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배당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가 첫 번째가 이제 리츠입니다. 여기 리츠는 말 그대로 부동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혼자서 저 건물을 못 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건물을 사고 저기서 나온 임대료를 각자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게 이제 미국 US 리츠를 편입하고 있는 VNQ라는 ETF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분기 단위로 배당금 최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3% 초중반대 정도 배당을 이제 분기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리츠 관련된 매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물론 초반에는 다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개선되면서 공실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간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커버드 콜 컨셉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콜옵션 매도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형태의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상 상방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첨이 되는, 당첨금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방이 막혀 있지만, 적어도 이 고배당군 내에서 이 지수가 하락할 때 적어도 지수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컨셉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제가 예로 들어놓은 게 이제 커버드콜,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인 QRD라는 ETF를 좀 예시로 들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연 10%대 정도를 이제 월간 단위로 지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컨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는 이제 우선주. 한국 우선주랑 개념은 좀 비슷해요. 말 그대로 이제 재산권에 어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어떤 자녀 재산 이런 것들, 이런 재산상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우선권이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은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릴 우선주는 이제 고정배당 우선주라는 컨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정배당 우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채권의 성격에 오히려 좀 더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고정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발행 후 5년이 지나면은 이 발행자가 우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의 성격에 좀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올스테이트라는 이제 미국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의 파란색 선이 본주, 다음에 주황색 선이 우선주인데, 보시면 이 채권적 성격에 가깝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낮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선주들은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좀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선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좀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고요. 대신에 이 주가가 뭔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컨셉은 아니더라도 조금 변동성 낮게 가져가면서 1년에 뭐 4에서 5%대 정도를 좀 꾸준하게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우선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제가 예시로 이제 PGX라는 이제 미국 우선주 ETF를 좀 드러났는데, 보시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대비해서 좀 덜 움직이면서 배당 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미국 ETF 관련해서 ETF 그리고 미국 ETF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미국 ETF 관련해서 알아두게 되면은 굉장히 좀 선택권이 넓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월간 단위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있어서도 미국 ETF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나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혹은 목표 수익률에 좀 더 근접한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다
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재용 매니저님 유익하고 정보가 되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댓글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 몇 가지를 한번 골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TF와 비슷한 상품으로 EMP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TF와 EMP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이제 EMP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다른 상품이라기보다는 이 EMP가 하나의 더 바구니가 되는 거죠. 이 바구니가 되고 그 안에 ETF를 담아서 이제 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이제 EMP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는 게 그 ETF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이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ETF만 가지고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리 이제 규칙을 정해서 이 바구니들을 만들어 놓고 이 바구니를 가지고 내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해외 ETF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해외 ETF,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제 해외 ETF 위주로 좀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이제 국내 ETF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미국 ETF 시장이 좀 더 낫다고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좀 국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환율 측면, 그다음에 세금 측면 이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랑 이제 다르게 그 해외 ETF들 같은 경우는 매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 그다음에 이제 분배금에 대해서는 15% 과세가 되다 보니까 국내랑 비교하셔서 이제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덱스형 ETF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테마형 ETF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마형 ETF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투자 기준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요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해당 ETF가 정말 이제 테마에 충실한지를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마 ETF도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투자자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테마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따라가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ETF다. 이런 테마를 클라우드 테마 ETF다라고 나왔는데 해당 테마의 매출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해당 산업의 어떤 성장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당 테마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편입하고 ETF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고르는 기준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 테마의 매출이 50% 이상, 예를 들면 뭐 5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운용 자산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운용 자산이 너무 작게 되면은 상당 폐지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 운용 자산이 크다거나 혹은 운용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ETF를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히나 테마형 ETF들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큰 메가캡 규모의 그런 규모들보다는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자체로서의 어떤 변동성도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자금 유출입 관련해서도 특정 ETF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유 중이신가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윤재웅 매니저님께서 성향별 투자 방향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장주 ETF 내년까지 가져가도 될런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오고 특히나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초반 국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을 거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또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뭐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성장 관련된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오히려 빠질 때마다 이거는 비중 늘리는 관점에서 오히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장 관련된 테마들, 특히나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테마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중 늘리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윤재용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잠시 장내 정리 후에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